홍대 입구에서 지갑 관련된 괴담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주워 갖고 뭐 어디 그 지하철 유심센터라든가 아니면 지구대에 이렇게 신고하는 그러려고 하는 사람을 절도범으로 몰거나 아니면 뭔가 협박을 해갖고 돈을 뜯어내는 뭐 이런, 뭐 과거에 가끔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기 엘리베이터 근처에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숨어 있다가 그 지갑을 주워갖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바로 협박을 해갖고 돈 뜯어내거나, 뭐 중학생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한테 협박을 하는 이런 경우는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뭐 7, 8년 전, 10년 전, 뭐 5, 6년 전. 그런데 요새 이제 같은 경우는 CCTV가 다 있고 그러니까 딱히 그게 이게 이제 괴담 정도로 얘기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실물센터라든가 지구대에서도 이런 뭐 물건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이 내용물을 확인을 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뭐 길을 가다가 아니면 어디에서 뭐 직업 같은 걸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영 귀찮으니까 다 귀찮다. 뭐 내가 오해받기도 싫다 그러면 그냥 지나쳐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이시면은 혼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지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기 지갑이 있네 이게. 그러면은 혹시 모르면은 112 신고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저기 이걸 이제 지구대에 가져가긴 힘들고 빨리 급하니까 어디 가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이제 신고는 그냥 해드릴게요. 이 정도도 성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혹시 가져갈 지구대를 갖다 이렇게 유실물센터에 갖다 주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핸드폰을 열어갖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 첫 장면 어디 몇 월 며칠 어느 지점에 뭘 주웠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뭐가 있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이름 확인했던 이거더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귀찮죠. 근데 옛날같이 진짜 그러니까 가장 흔히 많이 하는 거는 주순 뭐 지갑이든 그거를 우체통에 넣는. 요새 우체통 보셨습니까? 근데 우체통도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참 불신 사회에서 이걸 가지고 범죄를 또 하는 놈들도 혹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오해받지 않게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찜찜하다 그러면은 112 신고 정도. 여기 지금 지갑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혹시 오해받기 싫어서 이거 지갑 이렇게 하긴 싫고요. 그냥 여기 어디 있다고 여기 알려는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디 가까운데 어디 맡겨놓으세요. 아니면 뭐 어디 근처 가게나 뭐 이렇게 맡겨놓으시거나 아니면 놔두세요. 뭐 저기 지구대에 저 근처에 지나가는 순찰차에서 하나 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가장 만약을 위해서 한번 여러 생각을 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정도 고민하셔갖고 너무 또 112 신고가 또 집중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는 경찰에서 또 받아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지갑 봤는데 나는 또 빨리 출근해야 되고 아니면 가야 되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112 신고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진짜 성의를 다해서 찾아주고 그랬는데 그게 또 오해가 돼서 어려운 일을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부산시 의회에서는 학교 화장실 칸막이 위아래 틈을 3mm 이하로, 왜 그런지 아시죠? 몰카, 불법 촬영.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넣고 찍는 거, 위로 이렇게 넣고 찍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로는 사실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뭐 이렇게 넣고 하는 건 못하죠. 그러니까 저거는 가장 그 흔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몰카인 핸드폰을 이렇게 들이밀어 갖고 찍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데, 조례로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 화장실이 깨끗하게, 학교 화장실이 깨끗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냄새가 바깥으로 일단 못 나가니까. 근데 그거 이전에 기본적으로 그 화장실을 쓰는 학생들이라든가 사용자들의 기본적인 범죄 예방 의식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되겠죠. 기계적으로 무엇인가 공간을 막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거를 이제 발의한 사람도 성의가 있는 거지만은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이 정도라도 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몰카. 자, 이런 놈이 있네요. 한밤중에 길 가다가 10대를 성추행한 20대 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 2일에 원주에 있는 한 도로에서 오전, 그러니까 야밤이죠. 거기에 이제 옆길에 서 있던 17살 청소년한테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쓸어내렸나 봐요. 그 명백한 성추행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놈이 술에 취액을 했다. 근데 뭐 늘 하는 대로 판사들이 하는 그 짓거리들 있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리고 합의를 했다. 그래서 형을 정했다 라고 했는데 벌금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합의하고 반성한 놈이 근데 또 뭐랍니까? 항소를 했죠. 그러니까 합의하고 반성을 했으면은 항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합의하고 반성했는데 형이 높아갖고 항소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정 정도, 이런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플리바게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야, 너 반성하지, 인정하지, 그러면 형은 요거야, 대신 항소하지 않는 거야. 요 정도의 사법적 시스템의 전환은 필요하다. 근데 이런 거예요. 1심에서 인정해, 반성해, 합의했어. 그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2심 항소해. 그럼 사건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2심에서는 반성을 할까요? 아니면은 더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이놈은 반성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반성을 했는데 판사가 반성한 만큼 깎아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웃기죠, 그럼.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정작 다른 재판을 해야 될 시간과 어떤 이 돈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낭비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피고인의 방어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자기가 인정을 하고 충분히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형량이 아니라 자신이 할 말을 다 했고 증거 다 내놨고 판소문 다 내놨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실제로 1심, 2심, 3심이 필요가 없죠. 한 번을 끝내면 되는 거죠. 반성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재판의 기계적인 어떤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사법 시스템에서 분명히 이것은 시간과 사람과 이걸 전략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우리 사법 시스템, 특히 대법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 반성한다며. 반성한다는 건 항소,
항고, 항소, 상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되면 끝으로 합의했고 돈 줬고 뭐 했던 그럼 여기서 끝. 이걸로 끝. 이게 3심을 대신하는 거죠. 인정. 난 3심 인정한다. 상소 안 한다. 이런 형태의 좀 합리적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벌금이. 그러면은 근데 이제 1심이 끝났으니까 2심, 3심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놈한테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더 깎일 것 같은데 이놈이 생각하면 1,000만 원 안쪽이잖아요. 1,000만 원 넘어가진 않을 거니까 500만 원 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법의 낭비다. 근데 누구한테 좋죠? 판사한테 좋죠. 변호사한테 좋죠. 다만 피해자나 국가한테는 안 좋죠. 범인놈한테도 어쨌든 깎일 거면 쓸데없는 돈을 쓰게 하는. 이러려고 사법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작 이 논란의 핵심이 뭔지 서울신문에 기사라는 애들도 도대체 뭐가 핵심인지 모르고 그냥 용서해줬더니 또 항소를 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법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죠. 기자들이 참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은 생각을 안 하거나 전문가란 것들도 사실은 게을러 갖고 게을러 터져 갖고 아니죠. 게으른 게 아니죠. 오히려 걔네들은 이게 충실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참 이 사건은 이거 너무 심하더라고. 오늘 아침 봤을 때 음주운전을 5번이나 처벌받은 놈이 또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 놈이 역주행을 해갖고 참 안타깝게 아무런 죄도 없는 택시 운전기사가 돌아가셨어요. 그 저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은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뭐 얘기하는데 정작 윤창호법부터 시작해갖고 이거 뭐 법을 강화한들 판사놈들이 빼주고 양형 엉망이고 또 사면해준다 뭐 감면해준다 해갖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음주운전을 5번이나 한 놈이 또 운전대를 잡는다는 게 이게 사법이 개판이어도 이런 걸 이렇게 이따위로 판결하는 판사놈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 사실 판사놈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죠. 뭐냐? 정치권에서 엄격하게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분. 음주운전 2번, 3번 하면 이거는 상습적이어서 못 고칩니다. 이거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빼세요. 그리고 김기현이가 뭐 불어갖고 뭐 시동 걸리는 거 빨리 도입을 해야죠. 이게 선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갈 때 우리의 사업 시스템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걸 담당하는 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월급 받고 그 지위 누리니까 편하고 좋죠. 니들이 그렇게 한번 죽어봐라. 참 이런 놈들한테 어떻게 많지요. 0.19예요. 많지. 완전히 떡이 됐어요. 더더군다나 이놈은 뒤에 또 사람을 태웠어요. 2명이나. 야, 이게 진짜. 근데 이놈이 무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번이나 음주운전 적발됐고도 다시 사면 되고 이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놈은 지금 또 이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사면 되겠지. 또 운전할 겁니다. 이런 놈들은 아예 팔을 잘라버리거나 아니면은 술 처먹는 입구녕을 막아버리거나 그래야지. 이게 선량한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자, 이런 범죄, 이게 전세 사기 범죄 중에서 이런 범죄도 있어요. 최우선 변제금이랑 위장 임차인 제도입니다. 저도 이제 이 전입세대 확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입세도 확인원이라는 것은 어떤 집에 누가 사는가. 예전 같은 경우 위장전입 많이 했죠. 높은 양반들이 차관, 장관들 이런 애들 보면은 딱 저거 하지 않습니까? 위장전입. 왜? 자식 교육 때문에 그걸 봐주고 다 봐줘. 근데 이 최우선 변제금이란 것은 거기에 임차인으로 돼 있을 경우는 가장 최소한의 액수는 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임대차 보호법의 조항입니다. 경매에 넘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한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자기의 가족 누구를 여러 명을 거기에 임차인으로 등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걔들한테는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하니까 합쳐서 몇 천만 원은 그럼 정당하게 다른 임차인이 가져갈 걸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은요 갖은 머리를 써갖고 법제도를 이용해서 헤쳐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범죄자 놈들입니다. 전세 사기 중에 하나, 그러니까 보증금을 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최우선 변제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에 임대인이 누가 들어와 있느냐? 임차인이. 그러니까 복잡한 형태의 그 다가구 주택 같은 데가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 같은 데는 구분 등기가 돼 있으니까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다가구 주택이 문제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다가구 주택에 9명의 임차인이 있는데 실제로 이 위장 임차인이 서너 명 더 있으면 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보증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사실은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잡혀 있는 이런데 그러거나 이런 데는 사실은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딱 봐도 다가구 주택인데 가구수가 많다. 가구수를 대충 합쳐봤는데 보증금. 근데 그걸 몰라요.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5가구, 7가구 다가구 주택에 어디 하는 이제 전세든 월세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각각의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인이 얘기해 줘야 되면 그거 주인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을 수 있어도 얘가 여러분과 계약을 한 다음 날 싹 바꿔도 내 재산권이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다가구 주택에 많은데 이런 데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원룸 같은 데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거 진짜 누구도 복골복이죠. 참 돈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참 살기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법을 만들어도 개판으로 만들고 문재인 정권 때 무슨 임대 3법 만든 놈들 그리고 부동산 임대 관련된 임대 가구업 이런 거 이렇게 많은 전세 사기가 벌어질 줄 몰랐을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임차인들한테 너무나도 불리한 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리한 제도도 그렇고 그 등기도 못 믿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등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등기 하나로 보고 들어갔다 진짜 개피봅니다. 전입세대 확인원도 떼야죠. 그 안에 하수구 잘 뚫린다 봐야죠. 어디 새는 데 있는데 봐야죠. 그거 다 임차인이나든가 아니면 그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참 고통스러운 나라입니다.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진 놈들한테는 천국이고
영화에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세상이 원래 상수한테는 천국이고 하수한테는 지옥이라고. 잘 피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잘 피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만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이게 참, 개판이다, 개판. 뭐, 전세 사기 뭐 계속 터지고 있죠. 제가 엊그제 그 수원에 녹음회로, 녹화회로 갔는데, 그 기자가 화성 어디 쪽에 전세 사기 얘기 나오면서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전세 사기라기보다는, 전세금이 하향돼서, 전세 사기는 아니고, 전세금이 떨어져 갖고, 갭이 떨어져서,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기자, 예의 양반아. 그게 전세 사기입니다, 그게. 겉으로 보기에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지니까. 그게 전세 사기예요. 뭐 모르면은 아는 척 하지 말고, 닥치고, 좀 공부 좀 하라고. 하여튼 참, 보증금,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자, 미성년자 12구 참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MBC 시선집중에서 고 김정은 아버지 김순신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MBC 시선집중에서 다 공개가 된 이름이고, 그래서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걸리는 게, 경찰들이 수사 결과를 앞시고 보여줬던 게 죄명 변사. 그 12구 참사 희생자들이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돌아가신 분들은 입건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약이든 뭘로. 왜냐? 그거를 입건을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내사가 아니라 정식으로 입건을 한 거죠. 뭐지? 이 새끼들이, 경찰 놈들이, 그러니까 이 김순신 씨도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경찰한테 수사 결과로 정리된 서류로 죄명 변사.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죄명이 변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사가 죄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죄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변사가 되냐면,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입건이 돼야 되는 거고, 입건을 하려고 하니까 의심되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뭐 거기 마약 관련된 부분, 이게 마약인데, 그걸 쓰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안 써놓고 있다가 수사 결과 서류를 줬는데 변사로 된 거죠. 그러니까 변사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죽음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사망 원인 뭐 이렇게 해야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소위 버깅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정권의 경찰 애들이 12구 참사를 뭘로 봤는지를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애들이 수사한 부분은, 12구 참사는 사실 뭐 마약 수사든 뭐든에 있는 어떤 수사를 한 거고, 그 수사 결과 그건 혐의 없음, 그리고 사망의 원인은 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변사가 아니라 변사고 2차적 의미는 뭐 압사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따위로 하니까 욕을 처먹고 있는 거고, 경찰 놈들이 이게 짭새 소리 듣는 거고, 그런 쪽팔린 줄 모르는 거죠. 아이고 참,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국힘 놈들이 그냥 저렇게 막아대고 있고,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근데 가능하면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유족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미성년 자매를 수십 차례 성폭행했던 40대 목사가 구속됐다는데요. 그루밍 방식으로 경기도 화성 목사, 이런 새끼들이 무슨 목사입니까? 목사인데 어쨌든 아청법의 위계등 간음에 의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0차례 넘게 그루밍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인은 이제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놈들이 그 자매 가정에 궁박한, 실제로 이제 저소득 가정이 많은 거는 부모가 따로 돌봐주기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걸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저런 새끼들은 진짜 찢어 죽여야 되는데, 우리의 이 JMS 그 정명석이 보는 것처럼 실제로 재판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형량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달라지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언제나 좀 정의로운 사회가 될까요? 자, 마치겠습니다.